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5선의 안규백 의원을 지명하는 등 장관 후보자 11명과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네, 취임 이후 첫 장관 인선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새 정부 들어서 첫 장관 발표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브리핑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5선의 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군이 아닌 인사가 국방장관에 지명된 건 64년 만으로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처음입니다. 안 후보자는 의원 이력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 이해도가 높다는 점이 후보 발탁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윤석열 정부의 송미령 현 농식품부 장관이 전격 유임됐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송 장관 유임은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에 기반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정동영 의원,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권오을 전 의원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는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발탁됐고 김성환 의원이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새 정부 노동정책을 책임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낙점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와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노동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강선우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전재수 의원이 지명되는 등 의원 발탁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으로는 윤창열 전 국조실 1차장을 기용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취임 19일 만에 처음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 실장들과 수석 비서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 이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동 사태 문제부터 언급했습니다. 중동 상황이 매우 위급해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현지 우리 국민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동 정세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금융 외환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신속히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유가 인상과 맞물려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합당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추경안과 관련해서도 혹시 중동 사태에 대비한 대안이 필요하다면 국회와 협조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태도를 오늘도 강조했는데 국정은 하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안 해도 될 것 같은 영역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네, 중동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중이라 국가안보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경안을 두고는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가 모처럼 국회에서 합의를 이뤘네요. 네, 국회 정보위원회는 조금 전인 오후 2시 전체 회의를 열고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실제 임명이 이루어지면 이종석 국정원장은 이번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첫 공직자가 됩니다. 앞서 정보위는 지난 20일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회의를 취소해 파행을 겪었습니다. 다만 야당은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 분쟁이 격화된 점, 미국이 이란 본토를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해 채택에 협조하기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격화되고 있고 미국까지 참전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에 상당히 고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민주당도 야당이 큰 결단을 해줬다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네, 여야가 모처럼 훈훈한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내일 청문회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두고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고요. 네, 협치의 순풍이 김민석 후보자 인준 문제까진 퍼지지 않았는데요. 야당 소속 국무총리 인청특위위원들은 오늘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우롱한 김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동문서답식 변명에 더해 입맛에 맞는 자료만 공개하고 있다는 건데 김 후보 임명은 반칙과 불평등, 가짜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가 최근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판박이라며 김민석의 강을 건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총리 인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려면 내각을 비상하게 진두지휘할 국무총리가 최대한 빨리 인준돼야 합니다. 여당 측 인청특위위원은 YTN에 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 역할을 제대로 할지만 살피는 자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검증하는 건 지엽적이라며 이미 다 소명했는데도 끊임없이 정치 공세를 이어간다는 날선 반응도 보였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을 두고도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양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도 이어갔는데요. 추경뿐 아니라 원구성 재협상 등 각종 현안을 두고 워낙 입장차가 컸던 탓에 별다른 합의에 도달하진 못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불참하기로 한 걸 두고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죠. 내 야당은 다른 나라 정상들은 모두 참석하는데 우리만 빠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연대가 느슨해졌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건데 중동 위기 상황에선 오히려 참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미국의 이란 공습 등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 불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감쌌습니다. 박상혁 수석 대변인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무총리가 부재한 가운데 대통령 외에는 판단을 내릴 컨트롤 타워가 없다며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미국의 이란 공격 파장에 우리 금융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3년 6개월 만에 도달했던 3,000선을 내줬다가 회복했고 원달러 환율은 10원 이상 급등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증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지금 우리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0.24% 내린 3,014.47로 조금 전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2,970선까지 내려앉았지만 낙폭을 회복하며 3,000선에 복귀했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도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했지만 전날 미국의 이란 공격 파장에 더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에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되면 국제 유가가 70달러대에서 130달러대까지 상승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한국석유와 같은 정유주가 급등했습니다. HMM과 풍산,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해운과 방산, 원전주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85% 내린 7,784선에서 거래가 끝났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에 나섰는데 개인 투자자만 순매수로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급등했습니다. 환율은 20원 가까이 뛰어오른 1,384.3원으로 한 달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중동 사태가 악화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와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금융시장도 출렁이지만 에너지 가격과 수급 상황도 걱정인데요. 정부 대응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란 의회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결에 불확실성이 커지자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한 모습인데요. 정부는 국제 유가를 비롯해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25%, LNG 수송의 33%가 이루어지고 국내로 오는 중동산 원유 99%가 통과하는 해상 요충지입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국내 선박 31척 모두 정상 운항 중으로 국내 에너지 수급엔 일단 차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의 원유 수송로를 바꿔야 해 운임이 오르고 운송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제 에너지 가격과 수급 상황을 밀착 점검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도 주가가 과도하게 변동할 경우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한국은행 역시 국내외 금융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시황을 보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낮 12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가량 하락한 99,776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미국이 벙커버스터 폭탄을 전격적으로 투하하면서 이란 핵시설이 실제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자평하는 반면 이란은 지상부만 살짝 망가졌을 뿐 농축 물질은 미리 다른 곳으로 옮겨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미국이 공습을 감행한 다음 날 이란 포르도 핵시설이 촬영된 위성 사진입니다. 분화구 모양의 구멍이 3개씩 두 군데에 모여 있습니다. 벙커버스터 폭탄이 관통한 것으로 보이는 지점입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한때 이곳에 환기구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이미 단단한 안반이 한 번 뚫린 적이 있는 만큼 포르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 폭탄을 투하하는 위치로 택했다는 겁니다. 관심은 미국이 평가한 것처럼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완전히 제거됐느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공격받은 핵시설 외부에서 방사능 수치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고 포르도 지하의 피해 상황은 알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IAEA inspectors are in Iran and they must do their job. This will require a cessation of hostilities so that Iran can let the teams into the sites. 이란 측은 핵시설 출입구 표면이 경미하게 손상된 것을 제외하면 공격은 성공적으로 저지됐다는 입장입니다. در گذشته هم مواردی بوده که بلافاصله ما اونها رو جبران کردیم و با توجه به توان و ظرفیتایی که داریم طبیعتاً این صنعت باید ادامه پیدا کنه رشدش متوقف نمی. 또 농축 우라늄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공습 직전 지하 시설로 진입하는 터널 주변에서 트럭 10여 대가 포착되는 등 활발한 활동이 감지됐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2일 SNS에 올린 글에서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의 모든 핵시설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며 전멸했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성 사진을 보면 흰 구조물이 안반 속 깊이 파묻혀 있다며 지붕조차 지면보다 아래에 있어 불길로부터 완전히 차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툴라 알리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을 겨냥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며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메네이는 SNS X에 글을 올려 시오니스트 적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엄청난 범죄를 자행했다며 응징당해야 하고 지금 응징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후 나온 하메네이의 첫 공식 반응으로 시오니스트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이고 미국이 직접 거론되진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심리할 신문기일이 모레로 미뤄졌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김 전 장관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죠. 구속신문이 모레로 미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김용현 전 장관, 조건이 달린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오는 26일 구속기한이 끝나서 석방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내란 특검 이에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하면서 동시에 재판부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습니다. 이 특검 기소 사건을 맡게 된 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가 오늘 오후 2시 반에 재판을 열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오늘 오전에 이 재판부가 특검의 불법 기소를 돕고 있다면서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접수했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법정에 나와서도 이 특검의 기소는 무효이고 오늘 신문기일 역시 불공정하게 지정됐다면서 소송 절차를 멈출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은 법정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고요. 특검은 이에 앞서서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 신청이라면서 소송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반박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김용현 전 장관 구속신문은 진행하되 오늘이 아닌 모레 25일에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신문을 연기한 거고요. 이날은 김용현 전 장관 1심 구속기한이 끝나기 하루 전이기도 합니다. 김 전 장관 측이 기피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간이 기각할지 여부를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내란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재판 출석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내란 특검 박억수 특검보가 처음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고 이후 증거를 토대로 사건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판부에는 구속된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집행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재판을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곧장 특검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실행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수사 대상을 무한하게 확장하고 있는 특검법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적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원에 출석하면서 침묵을 지켰죠?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 오전 10시쯤에 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3대 특검이 모두 업무에 돌입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취재진은 향후 특검 소환에 응할 것인지 또 외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를 물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잠시 쳐다본 뒤에 앞선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대답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엔 답변이 없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지난 16일 7차 공판 당시에는 질문하는 취재진에게 지지자들을 볼 수 있게 앞을 가로막지 말아달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개업에 가담했던 군 관계자들에 대해 추가 기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희영 전 사령관을 포함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인물들의 줄기소가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고등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이 비슷한 시기에 재판에 넘겨졌던 인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영, 이진우, 문상호 전 사령관, 그리고 박완수 육군 참모총장까지 모두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여인영, 이진우 전 사령관의 경우 구속기한이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내란 특검은 이런 중요 인물들이 석방되는 걸 막기 위해 추가 기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 검찰에 관련 자료를 보냈는데 혐의 사실 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남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큰데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관심입니다. 네, 다른 두 특검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수사팀을 꾸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파견검사 40명을 모두 요청했다고 밝혔고요. 한국거래소와 예금보험공사에도 인력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지난주에 국방부를 방문했던 이명현 특검은 내일쯤 공수처를 방문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이명현 특검은 공수처에 최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차정현 부장검사 등 수사팀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두 특검 모두 사무실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주 중에 이게 정리가 되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오는 26일에 내란 특검에 넘길 예정입니다. 경찰 소환조사에 3차례나 불응한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를 두고도 고심해왔지만 그 판단도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들이 조만간 특검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특검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내란 특검 측으로부터 특검법에 따라 사건 기록과 증거물 등을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는 26일 특검에 사건을 넘기면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사실상 해산하게 되고 특검 파견이 결정된 수사관 31명도 이날부터 특검으로 출근합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3차 소환까지 불응하면서 체포영장 신청 등도 검토했지만 인계가 결정되면서 이와 관련한 판단도 특검에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으로 넘어가는 경찰의 주요 수사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수사해왔습니다. 지난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 시도하자 경호처에 이를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인데요.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경호구역을 통제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보낸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지난해 12월 비상계엄과 관련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찰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국무회의와 관련해 현장 CCTV를 확보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최상목 전 장관 등을 출국 금지한 뒤 수사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도 소환 조사했는데 앞으로는 특검에서 수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훈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장관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64년 만에 문민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결정되었습니다.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온 정책 전문가입니다. 오늘 발표한 장관 후보자의 일부는 국민추천제의 추천인물 리스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장관 인선입니다.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한꺼번에 지명하는 대규모 내각 인선을 단행했는데요. 두 분의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인선부터 꼽아주시죠. 글쎄요, 아무래도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경험이 많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다시 한번 등용한 것은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남북 대화 의지가 강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아마 정동영 장관은 NSC 상임위원장을 겸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 있게 나갈 것이다 라고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송미령 농식부부 장관을 유임시킨 것은 제가 제 지역구인 해남 그 배추 관계 등
농민들 일을 송미령 장관하고 많이 해봤는데 아는 것도 많지만은 특히 농민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제가 야당할 때도 많은 칭찬을 했는데 그렇게 유임되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예, 송미령 장관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서도 배춧값 걱정 참 많이 하셨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전 정권의 장관이 유임되는 경우가 상당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은 정치 세력으로서 정권이 흔히 말하는 재창출되더라도 뭐 전임 장관의 연속성은 정부가 달라졌다 해가지고 잘 뭐 보통 이어지지 않는데 이런데 완전히 이거는 정당을 달리한 그런 정치 세력의 대통령이 기존 정부 윤석열 정부의 그러니까 강요를 갖다 그대로 다시 유임시킨 것은 이 엄청난 대한민국 정치에서 큰 변화입니다. 물론 이제 송 장관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훌륭한 여성 장관이지만은 농민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고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 그동안 이제 양곡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그동안 정부 입장에서 대처를 하더라도 민주당의 감정을 사면서까지 대처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무적인 판단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장관이죠. 예, 송미령 농림부 장관 유임되면서 분골쇄신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방장관에는 민간 출신인 안규백 의원이 지명이 됐는데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되는 거죠? 저는 평소에 국방장관과 법무부 장관은 개혁을 위해서 문민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서 안규백 장관 같은 분이 한번 맡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 판단이 적중했네요. 어떻게 됐든 안규백 의원은 5선 의원으로서 국방위원만 했어요. 그리고 전문 지식이 있고 군에 대한 애정이 강해서 저는 국방개혁의 아주 적임자이고 특히 방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리라고 봅니다. 예. 사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이기도 했잖아요.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을 임명하겠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철회 유보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대체로 이번 11명의 이제 새 정부 이제 장관 인사들을 보면은 지역별 안배도 웬만큼 이루어지고 또 성별도 또 웬만큼 또 반영이 이루어지면서 또 상당히 민주당 취약 지역에 대한 그런 가령 부산의 해양수산부 장관, 그건 전재수 지금 이제 유일하게 부산 시내에서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을 지금 달고 있는 삼선 의원인데 이분을 해양수산 장관 내정자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공약한 해양수산부를 갖다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이걸 이제 이 공약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그런 상당히 전략적 판단도 되고 또 하나 돋보이는 것은 이제 그래도 이제 상당히 우려와는 달리 이분이 이제 친노동적인 어떤 인사를 가져 할 거다. 또 뭐 국정 운영을 할 거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이 많이 우려했는데 대려 기업들에게 대려 프렌들이 뭐 그런 대통령으로 비춰질 정도로 친화력을 보이면서 그 대신 노동계의 반발이나 걱정 우려를 없애는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지금 김명훈 지금 내정자 같은 경우는 코레일 노조 위원장을 하면서 민주노총 위원장을 거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제 친노동 장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했거든요. 뭐 이런 게 다 전체적으로 균형을 상당히 고민한 그런 뭐 11명의 장관 인선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장관 인선에 대한 두 분의 총평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와 만나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번 만남을 통해 결과물보다는 여야 협치에 물꼬를 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찬 메뉴부터 의상까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한번 잡을까요? 일곱 가지 정도 좀 제언을 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말씀을 정중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 바래가지고 써가지고 왔습니다. 과도한 거부권 행사, 또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네, 어제 105분간의 오찬, 대통령은 붉은색과 푸른색 조화를 이룬 넥타이를 착용하고 식사 메뉴로는 붉은색이 포함된 오색 잔치국수, 그리고 음료도 붉은색 주스가 마련이 됐습니다. 협치의 상징이 이곳저곳에 묻어났어요. 어떻게 됐든 대통령께서 취임 선선날 국회 청소 노동자들 만나고 바로 여야 대표들과 국회의장과 비빔밥 식사를 하면서 협치를 강조하신 것. 그리고 어제 18일 만에 한남동 공관에서 관저에서 저렇게 식사를 하는 것은 참 초유의 일입니다.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3년간 야당 대표가 만나자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안 만났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불안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협치의 길을 잘 터가고 상당히 그 내용도 좋았다.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예. 그런데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잠시였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작심한 듯이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임기 끝나면 중단된 재판 계속 받겠다고 약속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흰 종이를 꺼냈던 모습이 예전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과 좀 비슷했는데 일부러 그랬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18일 만에 그래도 야당 지도부를 이렇게 초치해서 오찬을 같이 했다는 것은 그건 상당히 협치의 그런 의지를 가진 그런 협치 정국으로서 앞으로 정치를 통해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펼쳐나가겠다는 그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런 측면은 긍정적으로 봐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사실상 이 망친 원인이 정치를 실종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난 게 한 720일 만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2년이 넘은 시점에 작년 4월 총선 패배한 이후에 처음 만난 거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반면교사가 이루어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걸 뭐 민주당 지도부 일간의 민주당의 좀 이재명 강성 지지층에서는 그런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되려 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게 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송수 원내대표가 조건 없이 대통령 초치 오찬에 응해준 거거든요. 이런 경우도 또 원치 않아요. 사실상 지금 국회 원내에서 법사위원 정도는 야당 몫으로 줘야 우리가 대통령 초청 오찬에 참석하고 앞으로 협치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토를 달 수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야당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도 조건 없이 또 수용하고, 뭐 대통령께서도 허심탄회한 뭐 그런 자리를 통해서 야당의 목소리도 경청을 했다는데, 이제 여기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들어줄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네, 대통령과 여야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셨습니다. 김용태 대표가 임기 후에 재판 운운한 것은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지금 제기를 했는데, 사실 이미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 외에는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나와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은 취임도 하기 전에 오히려 검찰에서 기소를 취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은 안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굳이 안 했어야 할 말이었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하셨는데, 민주당은 이번 회동이 첫 시작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또 국민의힘은 보여주기식 쇼통이 아니라 경청과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각각 평가하고 있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실까요? 네, 민주당 대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작심 발언한 것에 대해서 무례하기 짝이 없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여당 내에서는 김 위원장이 굳이 진수성찬을 거부하고 컵라면만 먹고 나왔다는 평가를 했고,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을 뽑지 않은 51%를 숙지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생과 관련된 얘기를 했었으면 박수도 받고 실력도 인정받고 차기 지도자로 딱 본인이 클 수 있는 자리인데 그냥 시비를 위한 시비거리로 재판 받을래 안 받을래 이렇게 물어본 건 정치적으로는 뭐 구첩반상 진수성찬 다 거부하고 굳이 컵라면만 먹고 나온 느낌? 저거 누가 저렇게 조언을 했나? 아마 조언한 사람이 친윤계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해봐라 뭐 이런. 그 자리에 뭐 저기 넥타이 색깔이 어떻다, 뭐 국수 색깔이 오색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넌센스다. 아니 그렇게 국수 색깔이 뭐 중요한 그런 보여주기 말고 실제로 협치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지. 넥타이 색깔 바꾸면 소통이 될 것 같으면 넥타이 색깔 매일 파란 거 메고 다니겠습니다. 특히 50% 득표를 못하고 49% 득표를 하신 마당인데 반대하는 그룹이 절반 이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 조금 숙지하시면 좋겠다. 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김용태 위원장을 향해서 구첩 반상을 걷어차고 컵라면만 먹고 온 격이다 이런 비유를 했는데 어떤 의미죠? 글쎄요, 뭐 그때야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건데 저렇게 말단지엽적인 얘기를 가지고 그 협치가 시작되는 것을 가지고 시비 붙을 필요는 없어요. 양당이 공히 얘기했지만은 좋은 출발했잖아요. 좋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저 정신을 이어가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는 그런 정치가 여야 간에 또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넥타이 색깔, 국수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진정한 소통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만 또 절하 평가하는 것도 아니죠. 그거는 이제 뭐 어찌됐든 간에 새로운 신임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염두에 두고 야당의 목소리를 또 우선 경청하겠다는 그런 자세 자체는 일단 평가해 줘야 되는 거예요. 평가해 주고 또 야당으로서는 야당으로서 국민적 신뢰와 국민적 그런 지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서 뭐 정부도 견제하고 또 거대 야당, 여대 야소 이 전국도 국회에서 대처하는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임기 마치고 난 뒤에 재판 연속해달라.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 이야기하고 지금 국민의힘 지청 내부에서는 상당한 또 비판을 받고 있어요.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도 법안에 많이는 평등하게 그렇게 해야지. 지금 민주당은 재판 중지법까지 만들어가지고 형사소송법 개정해서라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는 이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되려 그러면 그걸 면죄부를 인정해주고 당연히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 되면은 재판 받는 거는 너무나 기정사실인데 그걸 왜 지금 그렇게 강조를 하냐. 그래서 사실상 이 국힘 내의 강성지청으로부터 엄청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민주당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을 바치려고 하는 그런 뭐 정치 지도자들 세력들 스피커 털어대지만은 그 입장 바꿔 생각이 없어요. 그 35살의 청년 그 비대위원장이 대략 그 말 한마디 날려가지고 이런 지청 이쪽에서는 또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아시면은 이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네, 재판 중단에 대한 언급이 다른 이유로 양쪽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감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모두 발언에서 말을 아끼던 이 대통령 비공개 오찬 때는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자 이런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그럼 김민석 후보자 임명 강행하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 할까요? 대통령께서 정리를 했지만은 내일 모레 이틀간 청문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건 제기를 하면은 김민석 후보가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32살 때 김대중 총재에 의거해서 국회의원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61세예요. 30년간 그의 인생 역정이나 정치 역정이 다른 사람도 그러하듯 파란만장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4선 국회의원이고 총리 후보자까지 된 사람이
재산 신고 2억을 했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그래도 깨끗한 삶을 살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내일 모레 네. 여야 간에 공방해 보는 거죠. 그러면 국민이 판단하고 거기에서 인준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잘 정리하셨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우선 뭐 청문회를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통령은 가족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장관하려고 나서지를 않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대 어느 정권에서든 좀 뭐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들 딱 장관 세우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은 또 이게 뭐 워낙 뭐 국회 청문 절차가 복잡하고 힘들고 신상털기가 이루어지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제 이틀간 이제 총리 청문회를 하잖아요. 근데 아마 이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어. 정인이나 참고인 없이 이렇게 국회에서 청문회를 그것도 총리 후보자를 두고 청문회하는 것도 아마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뭐 선배로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그게 이제 이혼한 전처까지 이렇게 국회를 불러가지고 하는 것은 가정사 그러니까 개인 가정사를 이렇게 들춰보는 측면에서 별로 적절치 않다. 다만 그 아들 자제분 미국 코넬 대학교 유학 자금을 어떻게 그걸 보냈냐 이렇게 그런 부분은 대려 예안을 거래하면은 예하 송금하면은 한국은행에 다 그게 연락이 되고 다 그 기록이 남으니까 그 자료 제출을 받으면 되는 거지 굳이 전처를 부를 필요는 없지 않냐. 뭐 그래서 하여튼 저래서 그런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전처는 정인 채택을 포기했어요. 그 대신 강신성 씨를 비롯한 몇몇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을 비롯한 뭐 처음에 2002년, 2007년 또 이때 이제 좀 그의 정치 뭐 이렇게 불법 정치 자금으로 뭐 이렇게 좀 문제가 걸려 있고 또 1억 4천만 원의 채무 관계가 돼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 2020년 김민석 의원이 18년 당인생활 되고 국회의원 되고 나니까 후원금을 또 몇백씩, 300, 400, 500씩 막 이래 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채무자가 이자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저렇게 큰 돈을 후원하냐. 이런 정인들인데 그나마 채택이 안 됐어요. 하여튼 내일하고 모레 이제 이틀 동안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국민들이 이거는 심판할 거라고 봐요. 예, 인사청문회법 개정과 정인들이 관련해서는 채택한 게 안 한 게 초유의 사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재명 정부 1호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이종석 네.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난주 청문회를 했습니다마는 증인 한 사람도 채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공개한 오전 2시간, 비공개한 오후 2시간, 4시간 청문회하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준다고 했다가 지난주에 안 하고 오늘 해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문제는 국회에서 협의할 문제이고 그래도 이 국민의힘이 이 김인석 총리 후보자의 가정 문제 이런 것을 끝까지 얘기하자는 것은 상당히 성숙한 야당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좋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청문회 연장을 넘어 보이콧도 검토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해에 들어와서 그 해에 쓰면 법적으로 신고하기도 안 되어 있고 그걸 증여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도 안 들어가는 것인데 그때 다 처리한 겁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 연말에 있었던 행사에서 얻은 억대 수익을 그 해에 다 써버렸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그러면서 출판기념회에서 검은 현금 봉투가 오가는 시대는 종말을 고할 때가 됐다며 책 발간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은 봉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배경 들어보시죠. 가장 큰 쟁점은 전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출판기념회입니다. 지금 이게 상황이 좀 묘하게 됐는데요. 출판기념회는 원래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누군지도 모르고 얼마인지도 모르는 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항상 정치개혁 방안 중에 1번으로 언급되는 건데 실제 책은 그만큼 안 팔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불법 정치자금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네, 내일 시작될 청문회에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사태가 우려되는데 국민의힘은 조국과 김민석의 판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 보이콧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인이 채택 되지 않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 숫자가 국민의힘 절대적으로 밀려요. 그러니까 이 청문회 간사간 이제 여야간 협의를 했지만은 정인 채택이 그렇게 해서 이제 불발이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깡통 청문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깊은 고민에 지금 휩쓸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좀 전에 이제 주진우 위원도 이야기했지. 과거 지사는 이 정치인들이 출판 기념회 통해 가지고 그 출판 기념회 하면은 책값이 전부 다 현찰로 도르니까 그걸로 가지고 영수증 없이 이제 정치 자금으로 그걸로 좀 쓰던 시절도 있었어요. 아마 김민석 지금 총인 내정자도 그렇게 일부는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도 이제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제대로 공직 재산 신고 때 안 하면은 그게 불법 정치 자금으로 되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김호준 방송에 가서 해서 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내일 아마 틀림없이 논란이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020년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다시 되고 난 이후에 21대, 22대 국회의원 5년 동안에 재산 정식이 무려 이제 한 8억 가까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추징금도 완납을 하고 또 이제 자녀 이제 또 저 유학 자금도 보내고 또 교회 헌금도 하고 했다는데 그 돈에 그러니까 이리저리 한 6억 정도 이거는 지금 현재 아무리 해명해도 해명이 되질 않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이게 낭인 시절이니까 내 지인으로부터 십시일반 조금씩 정치 자금으로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았다 그러는데 지금은 법이 워낙 엄격해가지고 그 정치자금법에 그게 걸려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좀 궁핍한데 내일 저는 해명을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실정법상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공직자의 재산 신고는 연말 기준을 하기 때문에 연초에 연중에 들어온 돈을 연말까지 쓰면은 신고를 안 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출판 기념회를 하면은 신고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서 출판 기념회에도 들어오는 것을 양성화해서 선관위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주진우 의원이 말한 검은 봉투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한 것은 아주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개혁은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당은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가 국회입니다. 만약 청문회를 보이콧한다고 하면은 야당이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모레 성실하게 하는 것이 야당을 위해서도 좋고 김문석 총리 후보자에게 의견을 자기 견해를 들어보는 것도 기회를 주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 안 하면은 일자가 지나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김민석 후보자는 출판 기념회나 부의금, 축의금으로 들어온 비용을 그 해에 다 써버렸기 때문에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연말 기준으로 재산 신고를 하는데 지금 해당 행사들이 11월과 12월에 있었다. 그럼 어떻게 그 해 그 한두 달 안에 수억 원의 돈을 다 써버렸느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거든요. 그거야. 자기가 부채가 있었으면 그때 갚아버리면은 다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위법이다. 지금 현재는 아니죠. 그러나 위법, 합법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정치 개혁을 하는 데는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러한 법을 개정해서 투명하게 하자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건설적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시절 같은 경우에는 정홍 당시 총리가 사퇴하고 난 이후에 총리 두 사람을 갖다 지명해가지고 국회 청문 절차를 거치는데 두 사람 다 낙마했어요. 그 한 사람이 안대희 전 대법관이고 한 사람이 문창극 이분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이 국회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그런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임명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민석 지금 현재 후보 같은 경우도 그 나름 이제 뭐 출판 기념회나 애경사를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현찰이 들어온 걸 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지금 아마 해명을 할 모양인데 그 해명이 그런 국민적 상식에 납득이 될 만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좀 고개 숙일 것은 고개 숙이고 또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는 게 훨씬 저는 나을 거예요. 그럼 올 11명의 장관 이미 인선해가지고 발표까지 하면은 김민석 총리 내일하고 모레 그냥 청문회 마치고 나면은 그 시간 지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잠시만요. 저희가 방금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첫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 대응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규현 홍보수석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수석 보좌관 회의가 오늘 오후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안보, R&D 예산 배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사법제도 개혁 등 모두 11건의 현안이 대통령께 보고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 좀 더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R&D 예산 배분과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 자율성을 높여가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에 관해서는 채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을 주문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실장이나 수석 비서관뿐만 아니라 해당 실무자도 함께 회의에 참석해 촘촘하고도 신속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통령실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수석 보좌관 회의가 오늘 오후에 열렸고 사법제도 개혁 등 11건의 현안이 대통령께 보고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속보 한 가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서 참석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느냐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결국 위성락 실장이 대신 참석하기로 했네요. 글쎄요. 저도 G7이나 그 대선 과정에서도 나토 정상회의에 대통령께서 가시는 것이 다자 외교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가시면은 우리가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나서는 그러한 모습을 세계 만방에 보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고 지금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나토에 정상회의에 참석하더라도 2시간 반 정도만 체류한다. 그런 거 보면은 가서 한미 정상회담이 또 캐나다 G7처럼 어려워지면은 구태여 가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 것을 좀 고려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는데 네. 외교안보실장이 대신 가서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제부터 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이렇게 위성락 실장이 대신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좀 아쉽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치를 위해서 뭐 이렇게 장관도 임명도 해야 되고 상당히 바쁜 국정 분명히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한 정부가 6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또 리더십이 확보됐다는 그런 차원에서 G7도 갔고 이번 나토도 저는 꼭 갔으면 했어요. G7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그 정상 외교가 좀 불발됐잖아요. 그거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그런 판단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나토 같은 경우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니온게이자 신문 그러니까 니케이 신문에 이제 보도에 나왔는데 이 IP4 그러니까 한국 그러니까 일본 그리고 이제 호주, 뉴질랜드 이런 사람은 나토에서 이제 이렇게 4개국 특별 그 정상회담 일정을 갖다 지금 현재 조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러고 있는 기사가 지금 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떴어요. 그렇다면은 저는 좀 다시 조정을 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석하면은 지난번 전화 통화를 통해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초청을 통해서 골프 라운딩까지도 이렇게 약속이 된 마당이라면은 그러면 이번에 좀 어려운 일정을 쪼개 들어가면은 2002년 그러니까 22년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을 갖다 계속 초청을 한 것. 윤석열 대통령 때부터 이게 3년 내리 참석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상당히 아쉽고 뭐 오늘 다시 좀 검토를 해서라도 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이 4개국 정상과 특별 정상 그런 회담 일정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참석을 다시 조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나토 정상회의에 대신 참석하기로 했다는 속보까지 짚어봤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미뤄져서 좀 아쉽다는 의견도 주셨고요. 저희는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예상대로 차기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이재명의 위기는 곧 박찬대의 위기였고 국회의원과 당대표 출마 그리고 연임 등 이재명의 도전은 곧 박찬대의 도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곁을 지켜줬지만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이재명 대통령과 한몸처럼 행동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입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짖었습니다. 먼저 박찬대 의원의 출사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며칠 전에 광주 전남 의원들이 사실상 해단식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사표시를 하는 걸 보고 출마하는구나 라고 했고 정청래 의원은 며칠 전에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입니다. 찐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일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잘 되겠죠 뭐. 이재명 대통령의 곁을 지키겠다 오늘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는데 박찬대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스타 플레이어고 본인은 플레잉 코치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말 당대표 되면은 자기 정치를 일정 부분 가져갈 것이다. 그런데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당대표 출사표 이 자체가 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나는 출사표다. 그렇게 정리되는 건데 두 사람 다 뭐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그런 의원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궁금한 거죠. 이것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제3자가 보기엔 둘 다 친명인데요. 정청래 의원이 레이스 초반에 강성 지지층에게 수박으로 몰려서 곤혹을 치렀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전당대회를 하면은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찬반이 엇갈리고 그러한 비난 정도는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과정으로 보는데 어떻게 됐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지금 현재는 잘 뭉쳐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정청래건 박찬대건 함께 힘을 합치겠다. 좋은 의미로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예, 박찬대 대 정청래, 정청래 대 박찬대 그 레이스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박지원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출근 시간 대구 도심도로에서 승용차가 돌진하면서 6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6명이 다치고 주변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었는데 사고를 낸 운전자는 오히려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 차가 줄지어 움직입니다. 앞차 속도에 맞춰 이동하던 순간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날아듭니다. 순식간에 차 6대가 부딪히면서 뒤엉켰습니다. 출근 시간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해 6명이 다쳤고 주변 도로가 1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주변을 지나던 주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나는 미사일 떨어진 줄 알았어요. 꽝 소리가 큰일 났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는 오히려 난동을 부립니다. 중상을 입고 들것에 실려가던 중 난데없이 소리를 지르고 팔을 휘두릅니다. 제지하는 119 구조대에 발길질까지 합니다. 구급차 요원분들한테 발길질을 하고 욕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행동이 제가 봐서는 사고 운전자는 음주는 하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약물 복용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운전자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특정 공공기관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당했습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원직 복귀시키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아 1,000만 원이 넘는 과태료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로부터 한 해 30억 원 운영비를 받는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과거 경영본부장을 지냈던 김모 씨는 2년 전부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3년 사업 실패 책임을 물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고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범죄 혐의는 없었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역시 부당한 징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자 진흥원 측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직권면직과 정직 등 추가 징계를 내렸는데 이 역시 부당 징계가 인정됐습니다. 권한 남용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무지막지하게 징계를 하고 괴롭힘을 했다. 오로지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 하나였던 것 같다. 그랬던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역시 별도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진흥원장이 수차례 사퇴를 강요했다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굉장히 추월을 안 나왔기 빨리 정리를 하고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앞으로 진행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해고라고 하는 형태는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쨌든 사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론 안 물어요. 노동위원회는 부당 징계인 만큼 김 씨를 원직 복귀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진흥원 측은 따르지 않았고 결국 1,000만 원이 넘는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받았습니다. 2년 동안 총 4번까지 이제 부과가 가능하고 전체 금액은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가 가능해서 이게 뭐 보통 일반적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적은 부담스러우시는 금액이시죠. 진흥원 측은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징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억울한 과태료와 부적절한 원직 복귀 명령이라며 행정심판 등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 무엇보다 상위기관인 춘천시 감사를 통해 중징계 요청이 내려와 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출전식 피감 기관이에요. 출전 실행 기관이고 출전식 감사 결과에서 부당한 징계를 해라. 그리고 중징계를 해라. 찍혀서 나왔어요. 결국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해당 기관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해킹 사고 이후 유심 교체 물량 부족으로 신규 영업이 중단됐던 SK텔레콤이 내일부터 가입자 모집을 재개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의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 지난달 1일자 행정지도 조치를 내일부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SKT가 교체 수요 이상으로 유심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교체 작업도 안정화돼 행정지도 목적이 충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불법 군사행동으로 규정하고 공식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말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게 어떤 맥락인지 중국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먼저 중국 당국의 공식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미국의 이번 공습을 규탄했습니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 AIEA가 관리 감독하는 핵시설을 공격한 건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조속한 휴전과 민간인 안전 보장, 대화와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도 무력을 통해 결코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면서 이란을 도와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러시아와 파키스탄까지 가세해 무조건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유엔 안보리가 둘로 쪼개진 가운데 올해 말까지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 중인 우리나라도 표결에 참여해야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막아달라고 요구를 했다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미국의 외교수장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한 발언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에 크게 의존하는 베이징 당국이 이란에 먼저 전화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에서 수출하는 원유의 80%가 중국으로 가는 만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해협 봉쇄를 앞장서 말려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더라도 미국엔 직접 타격이 없으니 중국이 나서보라고 비꼬는 말로도 들리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해당 해역이 국제 화물과 에너지 교역의 중요 통로라며 지역 정세 불안이 세계 경제에 끼칠 영향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루비오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란 측과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중동산 원유 수입 물량 대부분이 이 해협을 통과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산업계는 긴장 속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대체 수입처를 물색하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 가운데 중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가 넘습니다. 그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많고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순인데 모두 페르시아만을 거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국내로 운송됩니다. 이란이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면 우리나라 산업은 직격탄이 불가피한 상황. 현재 배럴당 $70 선인 원유가 $15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다 보니 산업계는 긴장 속에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이란이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전례는 없다면서도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당장 타격이 발생한 건 아니지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긴장도가 높아진 상황인데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중동 이외에도 원유를 투입할 수 있는지 대체 수입처를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을 운항하는 유조선들의 안전 문제도 면밀히 살펴보는 가운데 국내 선사들은 이란, 이스라엘 지역을 우회할 수 있는 물류 노선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에 진출한 우리 건설업계 등도 충돌이 장기화할 경우 수주에 미칠 영향 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유 비축 물량은 202일 분량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 액화 천연가스도 일부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지만 수요 비수기인 하절기라 수급 차질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미국의 핵시설 폭격에 맞서 이란 의회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에브라임 레자이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다수 의원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IAEA와의 협력 중단을 촉구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레자이 대변인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공습을 시작한 이후에도 NPT를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번 주 예정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NHK는 여러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시바 총리가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등 중동 전세가 긴박해지고 있는 점을 들어 회의 참석을 취소하고 네덜란드 방문을 보류하는 쪽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본토에 있는 핵시설을 기습 공격하자 이란은 응징당할 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네, 이란이 세계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도 커지면서 전 세계 이목이 중동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백승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응징당할 것이다 이런 반응을 오늘 내놨어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국가라면 자치권을 가진 국가라면 당연히 이 미국에게 당한 이 공격, 이스라엘에 당한 이 공격은 어찌됐건 자위권 발동을 해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국가로서 존속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란이 쓸 수 있는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카드는 없지만 이런 자신이 그 의지가 강해야지 협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픽에 하메네이가 올렸던 SNS 글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시오니스트가 이제 이스라엘을 지칭하잖아요. 근데 미국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의 협상의 문을 닫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원래 보통 그 미국에 대해서 그 악의 제국이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 표현을 쓰지 않고 시오니스트 이야기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시오니스트를 돕는 미국도 거기에 포함되긴 하겠지만 이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특별히 그렇게 크게 자극하지 않는 그런 수사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보복 수위가 관건인데 지금 당장 뭐 미국 본토를 공격하기는 힘들 거고 그래서 중동 내에 미군 기지를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제일 가능성이 높은 타겟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쓸 수 있는 자신들의 그 타격 수단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탄도미사일은 지금 제공권을 다 뺏긴 상황에서 그 효력이 반감돼 있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먼 거리나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타격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불란전 세력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대리전 세력인 그 시리아나 그 이라크에 있는 시아파 민병대들은 아직도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이용한 드론을 이용한 혹은 비대칭 그 무기를 이용한 그 미군 시설 타격 같은 그런 공격은 충분히 가능한 거라서 왜냐하면 또 이것은 또 전면전으로 가지 않고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할 수 있는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그래서 미국도 이게 가장 그 공격을 당할 그 가능성이 높은 옵션이라서 여기에 되게 주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뭐 중동의 충돌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어서 쭉 있어 왔잖아요. 과거의 전례는 어땠습니까? 과거에 지금 뭐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이게 계속 이렇게 충돌을 했는데 요번에 이렇게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을 올린 거는 요번이 거의 처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찌됐건 의회에서 의결된 상태에서 지금 최고 그 안보회의에서 결정만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건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절차를 받아서 수위를 밟은 것은 요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호르무즈 해협을 막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는 총 4번이 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제한적으로 봉쇄된 적은 한 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994년에서 1984년에서 88년 이란 이라크 전쟁이 됐을
때 소위 말해서 탱커 전쟁이라고 해서 이라크하고 이란이 서로 유조선을 공격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힘들게 만들려고요. 그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150개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함대도 한번 침몰할 할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제한적 봉쇄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소위 말해서 2008년 미국이 핵 개발을 중단하라. 안 그러면 타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군사업전을 쓰겠다 하니까 이란이 대규모 군사 훈련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했습니다. 그때 처음 호르무즈 해협을 막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처음 배럴당 147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때 막 진짜로 막힐 것 같아서 그런 때 한번 있었는데 그때도 봉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때가 2011년, 12년에 이란하고 EU가 미국과 EU가 이란의 그 원유 수입을 아예 원천 이제 금지하겠다라고 해서 이란이 너무 분노를 해서 그때 처음으로 요번에 했던 것처럼 의회에서 봉쇄 의결안을 올리겠다라고 그렇게 협박까지 했는데 그때는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봉쇄는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있었던 때가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1기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맥시멈 프레셔 그러니까 최대 압박 정책을 해서 이란의 원유 수입을 0으로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란이 한번 세게 이렇게 도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미국의 정찰기도 격추시키고 사우디하고 일본의 유조선도 이렇게 공격을 해서 이렇게 잠깐 호르무즈 해협이 잠깐 막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에 지금 최고의 수준으로 도발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를 밟아서 이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은 뭐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실질적으로 완전히 봉쇄한 적은 없었던 건데 이번에 만약에 봉쇄하기로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봉쇄를 한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라는 게 아마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좀 의아하실 겁니다. 어떻게 막겠다라는 건지. 그러니까 호르무즈 바다인데요. 뭐 우리가 보는 그 소위 말해서 이순신의 무슨 하객진으로 해서 방벽을 배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가장 너비가 짧은 구간이 39km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거기 이란의 그 해협이 있을 겁니다. 영해로 포함되는 거기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지역에 기뢰를 이렇게 설치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을 지나가는 그 세력에게 소위 말해서 그 해상 대 해상으로 날아가는 미사일 혹은 지상에서 해상으로 날아가는 미사일로 공격을 하겠다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좀 약간 그 불안정 상태를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상선들이나 유조선들이 그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게 우회하게 그런 수준의 봉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내셔널 시 그러면 그냥 정말 공해상에 모든 배가 지나갈 수 있는 곳에 기뢰나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에게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의 그 봉쇄는 하기는 쉽진 않고 이란의 공해상에 좀 약간 기뢰나 아니면 어떤 것을 배치를 해서 쉽게 상선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 못하게 그렇게 막는 그런 봉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름 실제로 대한 봉쇄가 아니라 아마 이제 국제사회에서 야 우리 이란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 빨리 개입해서 도와줘 이런 콜링의 수준의 그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란의 그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무슨 이 난관을 타파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되든지 아니면 미국에 엄청난 큰 압박을 줄 수 있는 카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걸 진짜 막았을 때 지금 아까 보도에서 나왔지만 이란을 도와줄 수 있는 중국이나 이런 세력들이 지금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에너지 수급에서 좀 약간 곤란을 겪기 때문에 아마 이란에서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면 제한된 봉쇄 그리고 조금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목적의 봉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 쉽게 말해서 이란 앞바다 정도를 이제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인데 그렇다면 이 반대편에 오만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이제 유조선이 어떻게 오가는지 이 영향성에 대해서 좀 궁금할 텐데 어떻게 그럼 수송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어찌됐건 이란의 공해상에서만 기뢰가 하더라도 그 위험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봉쇄 효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타격이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됐을 때 유가가 배럴당 $160 정도 갈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배 이상 오릅니다. 근데 우리가 납사라고
석유하고 다 아실 겁니다. 나프타. 그게 우리 LG 석유화학이나 이게 다양한 석유화학 회사들이 납사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플라스틱 제품이나 만드는 건데 석유 달러가 10달러 올라가면 납사는 75달러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려서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유가가 2배로 오른다. 10달러면 75달러 올린다니까 지금 석유화학 회사들은 다 지금 손을 놓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석유화학 제품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데 이제 뭐 이란 입장에서는 과연 이걸 그런 부분 봉쇄까지 할 건가 아닌가는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돼서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지금 봐야 되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 봉쇄를 통한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의회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 그럼 제2의 북한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조금 이란 입장에서도 자충수입니다. 아마 이게 나오는 순간 그 IAEA와 국제사회의 보호망을 한꺼풀 벗겨내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북한은 핵무기를 가진 상황에서 뛰쳐나온 거지만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않은 상황에서 뛰쳐나오면 절대 무기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 할까?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이제 그 공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 결국 공격 지점이 이제 세 곳의 핵시설이었단 말이죠. 이곳에 들어간 무기를 가지고도 좀 분석이 많더라고요. 네. 뭐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렇게 갔고 그다음에 GUB-57이라고 하는 벙커버스터탄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이거 다 뭐 정밀 폭격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포도라고 하는 지중화가 된 시설을 폭격하기 위해서 사용됐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지중화된 포도 시설을 폭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관통탄 GUB-57탄이 필요했거든요. 왜냐하면 포도 시설은 지중화가 잘 돼 있는 시설이라서 80m 밑에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진 시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뚫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GUB 관통탄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GUB 폭탄이 워낙 13.6톤의 무게가 엄청난 무게고 6.2m 된 길이기 때문에 이게 B2 전략 폭격기가 아니면 싣고 가서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번에 너무 깊이 있었기 때문에 12발을 때렸다고 그러니까 때린 데를 또 때려서 또 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솔직히 B2 폭격기가 소위 말해서 6대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게 왜냐면 자연스럽게 미국의 개입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혼자서 이 단독 작전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가 해주는 이야기는 미국의 힘도 보여줬지만 어쩔 수 없이 미국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됐다. 왜? 포도라고 하는 시설. 왜냐하면 지중화가 잘 된 핵시설을 때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괴물 폭탄으로 불리는 벙커버스터를 때린 데 또 때리고 때린 데 또 때리고 이렇게 파괴를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공습 후에 촬영된 위성 사진을 좀 보면 구멍 6개가 선명하게 나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포도라고 하는 시설, 그게 이제 우라늄 농축 시설이고 지중화가 된 시설인데 거기를 이제 형해화시키겠다고 이제 공격을 했죠. 근데 지금 조금 의아한 사실은 이제 구멍이 확실히 뚫렸고 했는데 IAEA의 검측 결과는 방사능 유출이 없다라는 게 조금 지금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것은 직접적인 타격은 아니고 입구나 이런 것들을 함몰시켜서 매장을 시킨 그런 공격인지 아니면 이란이 주장한 대로 우리가 공격하기 미리 알아서 이 모든 핵 물질이나 원심 분리기를 미리 빼놨다라고 하는 주장이 맞는 건지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요. 아직 지금 확실한 사실을 알려면 조금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지 확실한 사실을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피해가 없다. 성공적으로 좀 공격이 저지가 된 것 같고 미국에서는 완전한 성공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좀 믿어야 될까요? 저는 그 주장을 각 중간 왜냐하면 진실은 좀 회색지대에 있다고 중간 지점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말한 대로 완벽한 이란의 핵 능력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좀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핵 기술이나 핵 과학자들은 그대로 있고 핵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핵 모든 것들은 없어졌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핵 능력을 거의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저희가 관통탄 6개가 잘 들어간 그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란이 저런 무너진 핵 시설들을 다시 복구하고 사용하려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란의 핵 능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주장한 대로 이란의 핵은 다 이제 핵은 불능 상태다 얘기하는 것도 지금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군 검찰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위증죄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 위반법으로 추가 기소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저희가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중동 사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핵 물질들이 또 옮겨질 수가 있는지, 시설들이 또 이동이 가능한 건지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데요. 핵물질 이동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갖고 있는 게 60% 농축 우라늄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60% 농축 우라늄이라고 하면 헥사폴라이드 소위 말해서 기체 아니면 산화물로 이렇게 지금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특수 용기만 있으면 그걸 담아서 딴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단 이게 보안이 유지가 될 수 있다면, 그다음에 이런 IAEA 감시를 피할 수 있다면 충분히 옮길 수 있는데 이 전쟁이 시작하고 아니면 이 전부터 IAEA 감찰이나 이런 것들이 감시나 이런 것들이 중단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걸 특별 용기가 옮길 수 있으니까 옮길 수는 있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거는 원심 분리기죠.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발달시킨 IR-6, IR-8 같은 그런 원심 분리기는 이미 거기 박혀 있는 원심 분리기 때문에 이동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초기 모델인 AR-1이라고 하는 건 모듈형 원심 분리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이미 나탄즈 시설에서 그렇게 이동하고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옮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좀 의아한 것은 핵물질, 핵반응이 지금 타격을 됐는데 검출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란은 우리가 옮겼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408kg 축적됐다는 60% 농축 우라늄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그 얘기를 했죠. 우리가 지금 성공적으로 새 시설을 때렸는데 우리가 다른 핵시설도 알고 있다. 그것도 우리가 이란 너가 말을 듣지 않으면 타격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에서는 또 그런 시설을 이미 미국도 알고 있고 이란이 그런 시설에 옮겨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워룸에서 이란 공습 관련 보고받는 모습이 좀 주목을 받았는데 마가 모자를 쓰고 있었죠. 좀 이례적인 모습이라는 평가인데 어떤 의미가 있겠죠. 리더십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공습 이전에 소위 말해서 마가 지지자였던 테드 크루즈와 아니면 터커, 그러니까 폭스뉴스 앵커가 치고받고 싸서 너 이란이 뭔 줄 아냐 하고 서로 싸웠던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가 이렇게 트럼프를 지지했던 세력 중에서도 과연 이번 공습에 참여하는 것이 옳냐 아니냐, 오히려 더 수렁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다툼이 있으니까 지금 자기 지지자들에게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래서 내가 나의 리더십을 믿고 따라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스처를 저렇게 보여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서 정당성을 얻으려는 그런 이벤트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 백승은 한국여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가탄. 먹어본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분의 차이가 효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붓고 피나는 잇몸병엔 4가지 성분 이가탄. 잇몸이 달라집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매출과 성과를 올릴 방법을 찾으라. 정답! 고려기프트! 그렇지. 매출 성과엔 고려기프트잖아. 굿즈도 잘하잖아. 장원이요.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아기나코 5가지 혜택 받자. 아기나은 부모님께 드리는 엄청난 혜택. 타이어 반값 할인, 무료 증정과 벤츠 당첨의 행운까지.
아기낳고 나라를 구합시다.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1588 39,000원부터 배칠수의 39,000 꽃배달 3단 화한 39,000 배칠수의 39,000 1588 39,000 1588 39,000 배칠수의 꽃배달. 오늘은 맑은 날씨 속에 더위가 기승을 부린 하루였습니다. 한낮에 춘천이 33도 가까이 올랐고요. 서울도 31.7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오늘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남해안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에도 차츰 비가 오겠고요. 수도권 지역은 밤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양이 많진 않지만 시간당 10에서 20mm로 강하게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내일 비가 늦게 시작되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은 한낮에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여전히 날이 덥겠고요. 남부지방은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오늘보다는 5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낮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모레 오전부터 비가 잦아들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모레 밤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